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5년 7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도착하신 방은 조용한 생활의 서재입니다. 책 읽는 의자에 앉아서 생활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7월의 초대 손님이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법조인 모신 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박주연 변호사님이라고 동물권에 관한 입법이 어느 정도 네. 진전이 됐나 그런 얘기 중심으로 특정한 테마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었어요. 박주연 변호사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라고 심플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저희는 정치인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살짝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는 2023년 가을에 잠시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했고, 비대위원장. 네, 그러다가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의 대표까지 해서 본의 아니게 23년 11월부터 24년 5월까지 네. 잠깐 여의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변호사님은 이게 법과의 인연이 선망받는 직업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법 자체에 대해서 흥미나 매력을 느끼셔서 법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IMF가 터지잖아요. 97년이고요. 네, 그래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환되는 시점이 외부적으로는 사실 IMF라는 게 되게 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주류로 살면서 진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활동가가 되기에 헌신성이 부족하고 연구자가 되기에는 머리가 부족해서 네. 공익 변호사라는 걸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거지. 법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의미 있다가 우선적인 그런 긍정적 태제가 아니라 소거법에 의해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30이 넘었을 때 로스쿨이 생겨서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행운뿐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기운과 운때 네. 그렇게 돼서 네.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제 여러분이 김준우 변호사님에 대해서 오늘 코너를 듣고 더 알고 싶으시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 김준우의 야망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랑 같이 하는데요. 네, 굉장히 케미가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법과 관계된 책들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삶이 진정 조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규칙에 의해서 작동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가 절감을 했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법인 헌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게 나랑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제헌절이 있는 달이지 뭡니까? 그렇죠. 네. 저희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내심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권의 책을 총괄하는 주제를 어떻게 간추려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법과 관련된 교양서가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건 그냥 사건을 소개하는 케이스죠.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사건 했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네. 아니면 판사들이 뭐 쓴 책도 있고 자기가 다룬 케이스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고 그런 책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서 예전에 그런 책이 한두 개만 나와도 되게 막 신선하다. 법률가가 그래도 이 정도 문장력이라도 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각광받는 예를 들면 이제 김두식 교수님 책이 처음 나왔을 때나 이제 10몇 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죠. 그런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나온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케이스들을 잘 보면. 드라마로 성공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A, B, C 케이스는 사실은 뭐 알파 변호사 얘기고 뭐는 베타 변호사 거고 뭐 이렇건 건데 이제 어떤 분들 내가 그 우영우에 나오는 변호사다 이렇게 조금 더 셀링하시는 분이 있고 법무법인 지향 그쪽에서 낸 책에 보면 이제 우영우에 나오는 많은 케이스들이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제일 많죠. 아니면
기자분들이 오히려 더 넓게 많이 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사건밖에 그렇지. 모르죠. 그러면 판결문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근데 기자분들이 너르게 취재를 하는 책들이 있는데 지금은 헌법 박사님이 되셨는데 경향신문에 계시던 이범준 기자님이 네. 쓴 책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나 뭐 대법원 관련해서 내신 책이 있고. 그건 르포르타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권석천 기자님이라고 네. 예, 지금은 뭐 법무법인 아마 계실 텐데 네. 대법원 이있습니다인가 하여튼 그런 책들을 보면 알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첨예한 사건에 음. 당시 관여했던 대법관을 따로따로 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오. 이건 일반 법조인은 못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책이 더 넓은 시야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또 탄핵이 있었단 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돌아온 헌법 특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뭐 가훈이 개헌이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헌법의 시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네. 헌법에 관한 책 3권을 엮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3인 공저의 지금 다시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헌법 전문부터 네. 마지막 부칙까지 이제 설명의 해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책이고요. 여기에는 고려대 명예교수 최장직 교수님의 또 한국판 서문 굉장히 긴 논문이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자 청와대라고 하는 독특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책 요 3권을 골라봤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그렇게 개헌에 몰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네. 되게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부터 바꿔야 되나 이런 거. 예, 예를 들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경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사상의 힘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정치 사상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사고를 제가 할 줄 알면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자가 됐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법가가 보기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바꿔야 될 최소는 뭘까? 모두가 우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뭐 좋지만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꿈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최소 지점에 있다면 그것을 규율하는 게 법이고 거기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사회적 약속이 헌법이니까 이 헌법에서 있는 것들을 좀 찬찬히 네. 뜯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 얘기하면 섣부를 수도 있죠. 어떤 네. 정책이 맞네 틀렸네. 이 개혁이 맞아 저 개혁이 맞아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아니잖아는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뭔가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는 한번 좀 뜯어봐야 돼. 제도 개혁에 있어서 전 늘 그런 관점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유튜브에 김준우 개헌 검색해보면 4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제목이 개헌 지금 해야 하는 이유야. 4년 전에. 근데 지금도 이제 똑같이 목놓아 외치고 계신 거고. 7년, 18년에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개헌이 뭐 뉴스에 나온 일이 뭐 있었나 생각해보면 4월 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대선하는 김에 네. 국민투표도 그냥 그날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원포인트 개헌 약간 좀 그런 걸 제안했다가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냐라고. 뭐 가루가 되셨죠. 네, 그래서 사흘 만에 철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의 시간이 오는 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헌법의 시간이 왔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특수가 네. 오는 것 같다. 일단 우리가 헌법하면 아는 것 같지만 감을 잘 못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은 9번 개정이 된 거죠. 네. 근데 마지막 개정한 게 상당히 오래된. 87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20살 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지금 60대 어머머. 이하는 아무도 헌법
개정이나 이거에 동의해 본 적이 없는 오. 그 문서에 우리가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바꿀 때가 한참 지났을 것 같다. 그 사이에 생활이 바뀐 걸 생각을 그쵸. 해보면. 네. 삐삐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네. 현행 법으로는 개헌 요건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네. 찬성, 네. 다음에 국민투표를 네. 거쳐야 그쵸. 된다. 네. 그럼 국민투표는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정도를 좀 개요로 알고 나서 네. 책을 통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책은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책으로 갖고 오셨어요. 소개해 네. 주시죠. 지금 다시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헌법에 관한 교양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음. 보통은 헌정사로 시작을 많이 해요. 아, 역사. 예. 공화국 헌법이라는 것이 음.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어쩌고 이제 아. 미국이 어쩌고 뭐 로크가 어쩌고 저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본론까지 못 가고 책장을 덮기 십상이겠네. 뭐 그런 뻔한 구성이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헌법에 뭐 유진호 박사가 어떻게 기초했니 그치. 뭐 이렇게 하다가 이공화국 헌법이 박정희에서 쳐부셔졌니 뭐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가 있었고 뭐 알고 보면 우리 헌법이 예쁘다 뭐 이런 책들도 많고 괜찮다. 괜찮은 헌법이었어요. 87년 당시에.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유명한 판결 몇 개 붙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한 당신의 교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책들이 이제 많죠. 네. 근데 이 책은 그냥 전문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해설을 달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 책이 보니까 2016년에 초판이 나오고 네. 22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네.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그때 제기된 필요성이 반영이 돼서 이런 책이 나온 걸까요? 그게 시점은 뭐 음. 탄핵 있고 이래서 우연찮게 잘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교양서가 잘 없었어요. 술술 읽히는 맛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가 아니니까. 네, 에세이가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뭐 어떤 사건 이런 거를 하면 약간 전체를 못 본 것 같은데? 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대중서가 잘 없다. 음. 근데 요것보다 가독성이 있고 조금 더 얇은 주민의 헌법이라고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주민의 헌법. 네. 그 책이 또 아마 올해인가 개정판에 나온 것 같아요. 헌법의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 책도 비슷한 구성이에요. 조문을 다 나열해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괜찮은 책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데 동의가 되는 게 저는 좀 사전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허상을 갖고 있는데 뉴스에서 법 조항이 언급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그랬을 네. 때 그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쓸모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이 책이 그러니까 주석이 말하자면 몸통인 셈이잖아요. 네. 이 주석의 어떤 훌륭함에 대해서 좀 영업을 해주신다면? 이 책은 크게 정념을 드러내지 않아요. 맞아. 네. 드라이해요. 그래서 안 읽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야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섹시해야 되는데. 네, 좀 더 섹시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한 건데 공저라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는 이 책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한 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법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서 쭉 나오는데 법을 잘한다는 것은 그 법을 다 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니까 좀 알아두면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응용이 가능하다. 예. 근데 약간 좋은 말만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냥 헌법만 보시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 헌법에 이런 맥락이 있었고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네. 것들을 적어놓은 조문이 있고 안 적어놓은 조문이 있어요. 이 책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책들이 지금 조문별로 쪼개놓은 책이니까 네.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를 보는 게 오히려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이런 류의 책들에서 드러나는구나. 네. 이 차이가 그런 맛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 책이 그래서 선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맥락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일단은 현행 헌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책인 네, 거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긴 하죠. 네. 예, 드러나긴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해보니까 이상하니까 고치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때 너무 급하게 고치느라 구멍이 있다. 군사 독재의 잔재가 좀 남아 있어.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세 번째로 세상이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7년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7년 기준으로 하면 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이 너무 낡아빠진 조문들이 살아 있어. 요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야, 해보니까 이상한데? 야, 아니야, 괜찮아. 그쵸. 대통령제가 맞아? 4년 연임, 중임, 5년 단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첨예하게 갈리는 거겠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옛날 거. 국가원로 자문회의라고 그게 전두환이 상황 정치하려고 낑겨놓은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정안에는 그거를 없애한다. 없애는 걸로. 그게 돼 있죠. 실제로 설치는 안 돼 있을 거야. 아마 그 하위 법령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이려고 해도 다 감옥 갔다 와서 전직 대통령직기가 박탈돼가지고 복수가 모이기가 힘들어요. 한두 명만 올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러네.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국가 원로가 모여서 자문회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약간 권한이나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원로 이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라고 박정희 때 만든 게 아직 헌법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전 갔다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배상을 대법원에 내서 대법원에서 그래 인정해줄게 이러니까 곡간 빈다고 대법관들 탄압하고 돈 받은 거 있으면 다시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어. 이중배상을 금지해. 라고 하는 조문을 헌법에 넣어놨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 것들. 그 박정희의 유산. 왜 근데 고칠 때 꼼꼼하게 안 해요? 자주 하지도 않는데. 87년 헌법이 6월 항쟁해서 6.29 선언 한 다음에 10월 29일 날 나왔어요, 네, 헌법이. 대충 한 10명 모여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근데 개혁이라는 건 유화 같아요. 덧바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좀 칙칙해요. 도화지에 예쁘게 청량하게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예쁘고 가볍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있는 거에 덧붙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개혁의 구호의 어떤 강도, 속도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쪽이어서 네. 지금 헌법을 일단은 읽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의심을 좀 해보는 시작으로 이 책을 일단 권한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알아야 네. 사고를 시작하니까.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의 의도도 그렇고 만약에 10차 개헌을 한다면 번갯불에 콩볶아 먹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 중심의 그런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나라도 많이 성장을 하고 시민 교육을 통해서 저변도 좀 두텁게 하고 네. 이번 개정의 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 개헌안과도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문재인 개헌안이 절충한 부분이 있었는데 헌법 전문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뭐 민족이 이런 게, 언급되죠. 그리고 문화 조항이 있는데 거기도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다문화 시대 안 맞는. 안 맞죠. 네. 네, 조나단을 배제하는 헌법. 그거를 그냥 전통 문화라고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죠. 그래서 헌법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헌법은 이제 헌법 전문, 뭐 총강, 기본권, 국가의 조직과 관련된 것들, 경제 뭐 이렇게 지방자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헌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국가 공동체 최고 수준의 약속인데 그러면 이 공동체가 국민들끼리 서로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부여하는 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가 있어.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막 두잖아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옛날에는 통치구조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헌법 그렇죠. 수업에서. 근데 이제
통치 피통치로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피지배 지배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조직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권력 구조론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게 다 쓰는데 저는 그나마 국가 조직론이 제일 맞지 않나 싶은데 겸손한 느낌이 들어요. 예,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권리를 어떻게 배분하냐를 만들어두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다. 예. 라고 정의를 그렇게 할 수 저는 있다.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게 제일 좀 심플하게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헌법이 자주 안 바뀌고 네. 되게 축약돼 있으니까 지금 헌법보다는 기본적 권리가 조금 더 나열돼 있는 기본법들이란 법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럼 기본법은 법률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해요? 다른 법보다 상위에 존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해당 법률들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법의 모법의 지위를 가지긴 하는데 개별 법이 있다가 기본법이 뒤늦게 생긴 경우가 많아서 네. 필요한 것부터 막 만들고 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죠.